울타리를 넘어온 호박 넝쿨의 고백. 졸졸 흐르는 개울물이 마을의 발치를 적시고 높게 솟은 청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아늑한 청암리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풍경이 아름다워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발길을 멈추고 쉬어가고는 했지요. 산비탈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 사이로 유독 기와지붕이 번듯한 두 집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바로 마을의 두 선비인 김진사와 박진사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마을 한복판에 이 두 집 사이에는 공기마저 서늘하게 얼어붙게 만드는 아주 높은 돌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담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수년째 원수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어요. 김진사는 본래 학식이 깊고 매사에 빈틈이 없는 선비였으며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고집을 꺾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반대로 옆집의 박진사는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목소리가 벼락처럼 커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두 사람이 마주치기만 하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서당에서 함께 글을 읽고 청년 시절에는 같은 해에 진사시에 합격할 만큼 형제보다 더 진한 우애를 나누던 동무 사이였지요. 논의를 할 때도 늘 함께였고 장터에 나갈 때면 서로의 보찜을 대신 들어줄 만큼 정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 정말 사소한 말다툼 끝에 서로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내뱉은 것이 화근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이면 풀릴 줄 알았던 감정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더니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제는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두 집 사이를 가로지르는 돌담은 해가 갈수록 높아만 갔습니다. 김진사가 돌 하나를 얹으면 박진사는 그 위에 돌 두 개를 더 얹어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들었지요. 이 돌담은 단순히 두 집의 경계를 나누는 벽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원망과 고집을 쌓아 올린 마음의 벽이기도 했습니다. 김진사는 아침마다 마당을 쓸면서도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박진사의 헛기침 소리에 눈살을 찌푸렸고 박진사는 박진사대로 김진사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면 괜히 마당의 돌멩이를 발로 차며 화풀이를 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의 자존심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누구 하나 먼저 손을 내밀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삭막한 돌담 아래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가 봄볕 좋은 날 장독대 옆에 무심코 심어두었던 호박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운 것이었어요. 김진사는 그저 된장찌개에 넣어 먹을 호박 몇 덩이만 열리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성껏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박 넝쿨이 유독 생명력이 강해 담벼락을 타고 무섭게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연두색의 여린 싹은 하루가 다르게 굵어지더니 거친 돌담의 틈새를 비집고 올라가기 시작했지요. 김진사는 매일 아침 호박 넝쿨을 살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녀석 참 기운도 좋다. 올해는 호박 풍년이 들겠구나. 김진사는 노란 호박꽃이 담벼락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며 마음속에 쌓였던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가시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호박 넝쿨은 주인의 마음도 모른 채 김진사의 땅을 넘어 박진사의 집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삐죽 내밀었습니다. 싱그러운 초록 잎사귀들은 박진사네 마당으로 한 뼘 한 뼘 영토를 넓혀갔지요. 급기야 커다란 호박 넝쿨의 줄기가 박진사네 집 대들보 근처까지 뻗어가더니 가장 탐스럽고 큰 호박 한 덩이가 박진사네 지붕 위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버렸습니다. 이 넝쿨은 마치 두 집안의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보겠다는 듯이 담장 위를 휘감으며 자라났어요. 이를 본 박진사는 기가 막혀서 콧방귀를 꼈습니다. 자기 땅으로 넘어온 것도 모자라
지붕 위까지 차지한 호박이 얄미워 보였던 것이지요. 평소 같았으면 당장 낫을 들고 넝쿨을 쳐냈을 테지만 박진사는 묘한 오기가 생겼습니다. 뿌리는 저쪽 집인데 호박은 우리 집에서 자라고 있으니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요리하면 김진사의 속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담장 너머에서 호박이 커가는 소리를 듣던 김진사 역시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정성껏 심고 기른 호박인데 정작 알맹이는 박진산의 지붕 위에서 햇볕을 듬뿍 받으며 익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김진사는 담벼락 아래에서 호박 줄기를 잡아당겨 볼까 생각도 했지만 자칫 호박이 떨어져 깨질까봐 차마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팽팽한 기싸움을 지켜보며 남몰래 가슴을 졸이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진사의 아들 무율과 박진사의 딸 국화였습니다. 무율은 아버지를 닮아 총명하고 듬직한 청년이었으며 마을에서 제일 가는 효자로 소문이 나 있었지요. 국화는 아침 이슬처럼 맑은 눈망울과 정갈한 매무새를 가진 처녀였으며 그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아 마을 어른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 아버지들이 친했을 때부터 오누이처럼 함께 뛰놀며 자라온 사이였습니다. 집안끼리는 원수가 되었지만 두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애틋한 정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무율은 저녁 무렵이면 담장 근처를 서성이며 국화의 기척을 살피곤 했습니다. 국화 역시 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담 너머로 한숨을 내쉬며 무율을 그리워했어요. 두 사람은 아버지들의 고집 때문에 서로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하는 처지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가끔 마을 우물가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두 사람은 차마 말을 걸지 못한 채 애틋한 눈빛만 주고받으며 스쳐 지나가야 했지요. 무율은 글을 읽다가도 창밖에 돌담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국화는 술을 놓다가도 담장 너머의 집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깊어가고 호박은 비바람을 견디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호박은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그 무게 또한 만만치 않게 무거워졌지요. 김진사는 매일같이 담벼락 밑에서 호박 줄기를 매만지며 박진산의 지붕 위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박진사 또한 마당을 지날 때마다 머리 위에 호박을 힐끗거리며 김진사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궁금해했지요. 두 사람은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이미 마음의 절반은 담장 너머에 가 있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때때로 사랑보다 더 강렬하게 상대방을 의식하게 만드는 법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무율은 달빛 아래에서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민 호박 넝쿨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넝쿨은 두 집안의 원망 섞인 담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주 자유롭고 평화롭게 양쪽 집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무율은 문득 무릎을 탁 쳤지요. 저 호박이 어쩌면 얼어붙은 아버지들의 마음을 녹일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습니다. 무율은 이 사실을 국화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만날 수는 없었기에 고민 끝에 작은 쪽지를 적어 호박 잎사귀 아래에 몰래 끼워 넣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을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무율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와 호박 넝쿨이 뻗어나간 자리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정성껏 쓴 글을 호박 넝쿨 사이에 숨겨두었지요. 국화 또한 매일 아침 마당을 청소하며 담장 너머에서 넘어온 호박 넝쿨을 가꾸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국화는 그날 아침 커다란 잎사귀 사이로 하얀 종이 끝자락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지요. 국화는 주위를 살핀 뒤 서둘러 그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무율의 반듯한 필체로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따뜻한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국화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 동안 담벼락 아래 서 있었습니다. 담장은 여전히 높고 차가웠지만 호박 넝쿨이 전해준 작은 온기는 국화의 마음을 훈훈하게 적셔주었지요. 국화는 무율의 마음을 확인하자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이 호박을 매개로 비밀스러운 소통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진사가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호박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을 때 그 자녀들은 호박을 통해 사랑의 싹을 틔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시간은 흘러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들판의 벼들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산의 나무들도 붉고 노란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청암리 마을은 수확의 기쁨으로 떠들썩했지만 김진사와 박진사의 집은 여전히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아니, 오히려 긴장감은 더해만 갔습니다. 지붕 위에 호박이 완전히 익어 수확할 때가 다가왔기 때문이었지요. 김진사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서성이며 생각했습니다. 저 호박을 그대로 두면 박진사가 낼름 따버릴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고 내가 남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참으로 환장할 노릇이었지요. 박진사 역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붕 위에 앉은 호박은 탐스럽기 그지없어 당장이라도 따서 죽을 쑤어 먹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김진사가 관가에 고발이라도 할까봐 선뜻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담벼락 쪽을 쳐다보며 서로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뒤에서 낄낄거리며 웃었지요. 보게나 저 호박 한 덩이가 두 진사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어. 그러게 말일세. 누가 먼저 저 호박에 손을 댈지 내기를 해도 좋겠군.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두 진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목숨보다 귀했던 두 사람은 끝내 먼저 입을 열지 않았지요. 그러는 사이 호박은 점점 더 크고 단단하게 익어갔습니다. 마치 어떤 커다란 사건을 예고하는 것처럼 호박은 찬란한 가을 햇살을 받으며 두 집의 경계선 위에서 위풍당당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무율과 국화는 그 호박을 보며 매일 밤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저 호박이 터질 때 우리 아버지들의 해묵은 미움도 함께 터져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김진사는 평소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은 마음으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장 너머 박진사의 집에서 커다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평소의 기침 소리나 툴툴거리는 소리와는 다른 무언가에 크게 놀란 듯한 비명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김진사, 자네 당장 나와보게나. 박진사가 김진사의 이름을 직접 부른 것은 수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박진사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울려 퍼졌고 거기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담벼락 가까이 다가갔을 때 박진사가 담장 위로 고개를 삐죽 내밀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서 있었지요. 김진사, 자네가 내 지붕에 무슨 짓을 한 건가? 저 호박을 좀 보란 말일세. 박진사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본 김진사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붕 위에 굳건히 앉아 있어야 할 호박이 반으로 갈라진 채 그 속에서 무언가 기이한 빛을 내뿜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빛이라기보다는 하얀 종이 뭉치가 호박의 속살 사이로 삐져나온 모습이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수년 동안 쌓아왔던 침묵의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화해의 신호가 아니라 더 큰 폭풍전야의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김진사는 헛기침을 크게 하며 박진사를 쏘아보았고 박진사는 씩씩거리며 담장 너머로 호박 조각을 던질 기세였습니다. 마을의 정막을 깨뜨린 호박의 고백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소동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소리를 지르는 박진사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른 감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서로의 집 근처에도 가지 않던 두 사람이었지만 지붕 위에서 벌어진 기이한 일 앞에서는 자존심도 잠시 뒤로 밀려난 모양이었지요. 김진사는 툇마루에서 내려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박진사가 가리키는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박진사네 지붕 한가운데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던 커다란 황금빛 호박이 마치 칼로 정교하게 베어낸 듯이 반으로 쩍 갈라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보통 호박이 익어서 터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저렇게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며 갈라지는 것은 마을 노인들도 평생 보지 못한 기묘한 광경이었어요. 더군다나 갈라진 호박의 속살 사이로는 누런 빛이 감도는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가을 바람에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그것이 김진사가 자신을 조롱하기 위해 밤중에 몰래 지붕에 올라가 저지른 짓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요. 김진사, 자네 정말 해도 너무하네. 아무리 우리가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 해도 남의 집 지붕 위에 이런 괴상한 물건을 심어두다니 이게 대체 무슨 상스러운 짓인가. 박진사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김진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는 그저 호박이 잘 자라기만을 바랐을 뿐인데 오히려 도둑으로 몰리니 기가 찰 노릇이었지요. 김진사는 지팡이를 바닥에 쾅 내리치며 응수했습니다. 이보게 박진사,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좀 하지 말게나. 내가 이 나이에 남의 집 담을 넘어 지붕에 올라갔단 말인가. 내 발목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자네가 그런 억지를 쓰다니 참으로 가련하군. 두 사람의 말다툼이 거세지자 담장 주위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담벼락 틈새로 고개를 들이밀며 지붕 위의 호박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소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늘이 내린 징벌이라느니 김진산의 조상님이 박진산의 지붕에 보물을 숨겨두었다느니 하는 허황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때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최영감이 군중 사이를 비집고 나왔습니다. 최영감은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지붕 위를 한참 동안 살폈어요. 저것은 범상치 않은 징조야. 호박이 스스로 입을 열어 무언가 말을 하려는 형상이니 저 종이에 적힌 글귀를 확인하기 전에는 누구의 잘못이라 단정 지을 수 없겠구먼. 최영감의 말에 박진사는 마지못해 사다리를 가져오라고 하인에게 명령했습니다. 김진사 역시 저 종이에 대체 무엇이 쓰여 있는지 확인해야 오명을 벗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긴장된 눈으로 지붕을 주시했지요. 사다리가 놓이고 박진사가 직접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기와를 밟는 박진사의 발걸음이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그의 눈은 오직 갈라진 호박 속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박진사의 손이 호박 속의 종이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종이를 집어 올리려는 순간 박진사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종이는 호박의 속살에 단단히 박혀 있었는데 그 표면에는 먹물이 아니라 마치 호박의 핏줄이 베어 나온 듯한 붉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진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조심스럽게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아래에서 지켜보던 김진사와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박진사는 한참 동안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김진사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질렀지요. 이보게, 거기 뭐라고 적혀 있기에
사람을 이토록 기다리게 하는가? 어서 읽어보게나. 하지만 박진사는 대답 대신 사다리를 타고 힘없이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종이는 가을 햇살 아래서 묘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지요. 박진사는 마당에 내려오자마자 김진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도 원망도 아닌 아주 깊은 슬픔과 당혹감이 뒤섞인 묘한 것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천천히 입을 열어 종이에 적힌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청암리 두 선비의 우에는 하늘도 알았건만 한순간에 가시 돋친 말에 담장은 높아만 가네. 호박은 뿌리를 받고 담장을 넘었으나 사람의 마음은 제자리에 멈춰서서 썩어가는구나. 이 호박이 입을 열 때 맺힌 매듭을 풀지 않으면 두 집안의 복은 여기서 닿을 것이라. 박진사의 목소리가 떨리며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숙연해졌고 김진사는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섰습니다. 글귀의 내용은 너무도 날카롭게 두 사람의 현실을 꼬집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특히 사람의 마음은 제자리에 멈춰서서 썩어간다는 대목에서 김진사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등을 돌린 이유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어느 가을날 풍년이 든 논을 보며 기분 좋게 술 한 잔을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박진사가 김진사의 조상에 대해 농담조로 던진 말 한마디가 화근이었지요. 평소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던 김진사는 그 말을 참지 못하고 박진사의 성품을 비난했고 성격 급한 박진사는 상을 뒤엎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이면 사과하러 오겠지, 미안하다고 하겠지 하며 기다리던 시간이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1년이 되면서 오기는 벽이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내심 박진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길 바랐습니다. 박진사 또한 김진사가 허허 웃으며 어깨를 토닥여 주길 밤마다 기다렸지요. 하지만 세월은 두 사람을 늙게 만들었고 자존심이라는 껍데기는 호박 껍질보다 더 단단하게 그들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때 담장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무율과 국화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호박 속의 편지는 두 젊은이가 꾸며낸 정교한 연극의 시작이었거든요. 무율은 며칠 전부터 호박의 아주 작은 틈을 찾아내어 국화가 정성껏 쓴 편지를 겨우 밀어넣고 호박 진액을 발라 다시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호박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도록 뒷면을 살짝 칼로 그어 놓았던 것이지요. 붉은 글씨는 호박 꽃가루와 붉은 열매즙을 섞어 만든 비법의 먹물이었습니다. 두 젊은이는 아버지들의 완고한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하늘의 계시를 가장한 장난을 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율은 지금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생각보다 아버지들에게 깊은 충격을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국화 역시 담벼락 밑에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아버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박진사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종이를 구겨 바지춤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장난질로 나를 겁주려 하다니. 김진사, 자네가 시킨 짓이지? 자네 아들 무유리가 글솜씨가 좋다더니 이런 데다 재주를 부리는가. 박진사의 비뚤어진 반응에 김진사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무엇이라?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 자네야말로 딸 국화의 솜씨가 아닌지 의심해보게나. 자네의 급한 성격을 고쳐보려고 꾸민 연극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화해의 실마리가 될 줄 알았던 호박의 편지는 오히려 두 사람의 의심에 불을 지피고 말았습니다. 박진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지붕 위에 남은 호박 반쪽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툭 하고 떨어진 호박 조각은 담장을 넘어 김진산의 마당으로 굴러 들어갔지요.
김진사는 그것을 보고 뒷목을 잡으며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도 소용없다며 저 두 고집쟁이는 저승에 갈 때까지 화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무율과 국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이토록 악화된 것을 보며 더 강력한 묘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날 밤 마을에는 소리 없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는 차갑고 쓸쓸하게 대지를 적셨고 반으로 갈라진 호박 조각들은 빗물에 씻겨 처량한 모습으로 두 집 마당에 굴러다녔습니다. 김진사는 방 안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진사가 읽어준 글귀 중 맺힌 매듭을 풀지 않으면 복이 닿을 것이라는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득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 박진사와 함께 공부하며 서로의 이름을 적어 넣었던 시집이었습니다. 갈색으로 변해버린 종이 위에는 두 사람의 치기 어린 꿈과 우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김진사는 거친 손등으로 책 표지를 어루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방의 무율은 아버지가 아직 깨어 있음을 알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무율은 빗속을 뚫고 담장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국화가 우산을 쓴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어쩌면 좋지요? 아버님들 사이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국화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가늘게 떨렸습니다. 무율은 국화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게. 호박은 이미 입을 열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호박 속에 진짜 진실을 채워 넣을 차례라네. 내일이면 마을에 더 큰 소동이 일어날 걸세. 그때는 아버님들도 어쩔 수 없이 서로의 손을 잡게 될 거야. 무율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무언가가 가득 들어 있었지요. 그것은 두 사람의 미래와 두 가문의 화해를 담은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비바람이 거세지며 담장 위에 호박 넝쿨이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마치 내일 벌어질 폭풍 같은 사건을 미리 예고하듯이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친 청암리 마을은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김진산의 마당과 박진산의 마당을 연결하던 그 높고 견고한 돌담 아래에서 기적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밤새 내린 비에 씻겨 내려간 흙 사이로 반으로 갈라졌던 호박 조각들이 마치 하나로 합쳐진 듯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생전 처음 보는 진귀한 꽃들이 만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담벼락 자체에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키던 돌담의 돌들이 하나둘씩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았는데 담벼락은 마치 스스로 무너지고 싶어하는 생명체처럼 조금씩 균형을 잃고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와 박진사가 마당으로 나왔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담장이 무너진 그 틈 사이로 서로의 마당이 훤히 들여다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피할 수도 고개를 돌릴 수도 없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마을은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먼지 구름이 서서히 걷히며 드러난 두 집의 경계는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두 사람의 자존심을 지탱해주던 튼튼한 돌담은 온데간데 없고 깨진 돌덩이들과 젖은 흙탕물만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지요. 김진사와 박진사는 무너진 담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마당을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수년 만에 가림막 없이 서로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자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설명하기 힘든 당혹감이 흘렀어요. 늘 담장 너머로 소리만 지르던 박진사는 막상 김진사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많이 깊어진 주름과 희끗해진 귀밑머리에 자기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김진사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불같이 화를 내던 박진사의 목소리는 예전과 다름없었으나 눈가에 내려앉은 세월의 흔적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애틋한 감정을 채 인식하기도 전에 다시금 도단한 자존심의 가시를 세웠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박진사였어요. 그는 흙 묻은 소매를 털어내며 짐짓 엄한 목소리로 꾸짖듯이 말했습니다. 이복의 김진사,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어제 저녁에 담벼락 밑을 서성이더니 결국 내 집 담장을 무너뜨리려고 수작을 부린 것이 분명하군. 이 돌덩이들이 우리 집 마당 쪽으로 더 많이 쏟아진 것을 보게나. 이건 명백히 저쪽에서 밀어낸 것이 아니겠는가. 박진사의 억지에 김진사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무너진 돌무더기를 가리키며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지요. 허허, 박진사. 자네는 눈이 장식인가 보군. 저기 호박 넝쿨이 뻗어나간 방향을 보게나. 넝쿨이 자네 집 쪽으로 너무 무겁게 매달려 있어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 아니겠는가. 뿌리는 내 땅에 있는데 그 짐은 자네가 지고 있었으니 담장이 버틸 재간이 있었겠나. 이건 자네 집 지붕이 너무 낡아서 담벼락을 지탱해주지 못한 탓이 크네. 두 사람의 논쟁은 다시금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담장 위로 고개를 내밀고 으르렁거리는 두 진사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제 호박 속에서 나온 편지를 보고 조금은 뉘우치는 기색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담장이 무너지자 싸움의 무대만 더 넓어진 꼴이었지요. 하지만 무율과 국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젊은이는 담장이 무너진 이 혼란을 오히려 기회로 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율은 아버지를 부축하며 박진사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사 어른, 진정하십시오. 밤새 내린 비가 워낙 거셌고 바람도 심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세월이 오래되어 담장이 약해진 탓이니 화를 가라앉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돌덩이들부터 치워야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무율의 침착한 대응에 박진사는 씩씩거리면서도 더는 큰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국화 역시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거들었지요. 아버지, 김진사 어른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비바람에 흙이 씻겨 내려간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선은 두 분이 함께 이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이 마을 보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두 자녀의 만류에 김진사와 박진사는 마지못해 각자의 마당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경계하며 마당 청소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돌덩이들을 하나둘 치우던 중 예상치 못한 물건이 흙더미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두 사람이 함께 묻어두었던 작은 항아리 하나였습니다. 담벼락 깊숙한 곳에 묻혀 있어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우정의 증표였지요. 박진사가 먼저 그 항아리를 발견하고는 손을 멈췄습니다. 항아리 겉면에는 두 사람이 젊은 시절 즐겨 쓰던 필체로 동심공락이라는 글귀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즐기자는 뜻이었지요. 김진사도 그 항아리를 보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저 항아리는 두 사람이 진사시에 합격하던 해에 평생 변치 않는 우애를 맹세하며 제일 좋은 술을 담아 묻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서 그 맹세는 잊혔고
항아리 위에는 차갑고 높은 돌담만이 쌓여갔던 것입니다. 박진사는 항아리를 만져보려다가 다시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짐짓 모르는 체하며 흙을 덮으려 했지만 이미 김진사의 눈과 마주친 뒤였지요. 두 사람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무였기에 저 항아리가 주는 울림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했습니다. 무율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화와 미리 약속한 대로 항아리 옆에 떨어져 있던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주워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호박 넝쿨 사이에 교묘하게 끼어 있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무율이 어젯밤 빗속에서 정성껏 준비한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또 다른 글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항아리 옆에서 나온 것을 보니 선조들의 홀령이 우리에게 보내는 전언인 듯합니다. 무율의 말에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박진사도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무너진 담장 틈으로 다가왔지요.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묻어둔 술은 향기를 잃고 쌓아 올린 돌은 원망이 되었구나. 땅속의 진심은 여전히 뜨거운데 어찌하여 지상의 인연은 이토록 차가운가.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술을 나누지 않으면 땅속의 우정마저 영원히 잠들리라. 글귀를 읽어내려가는 김진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박진사는 그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구름 거친 가을 하늘은 너무나 푸르고 높아서 두 사람의 옹졸한 싸움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결단을 기다렸습니다. 저 항아리를 열 것인가 아니면 다시 흙으로 덮어버릴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두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박진사는 코방귀를 뀌며 뒤를 돌았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이 분명하구먼. 죽은 술을 마셔서 무엇하겠나. 김진사, 자네는 저 종이 쪼가리에 속아 넘어갈 만큼 노망이 든 것인가. 박진사의 모진 말에 김진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종이를 구겨 바닥에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라고 마시고 싶어 환장한 줄 아는가. 자네 같은 무례한과 술상을 마주하느니 차라리 맹물을 마시고 말겠네. 결국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무율과 국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주고받으며 다음 단계로 넘어갔지요. 이번에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현실적인 위기를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국화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숨이 가쁩니다. 어젯밤 꿈에 호박 귀신이 나타나 노하더니 정말로 몸이 아픈 것 같아요. 국화의 갑작스러운 연기에 박진사는 혼비백산했습니다. 하나뿐인 금지옥엽 딸이 아프다니 박진사에게는 천둥벼락이 치는 것보다 더 큰 일이었지요. 박진사는 국화를 부축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때 무율이 담장 너머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진사 어른, 저희 집 비법 약 중에 호박 진액과 오래된 술을 섞어 마시면 가슴에 우라가 풀리는 약이 있습니다. 마침 저 항아리의 술이 그 처방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국화 아가씨를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율의 제안은 박진사의 귀에 단비처럼 들렸습니다. 평소 무율의 총명함을 믿어왔던 박진사는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땅속의 항아리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도 깜짝 놀라 담장 너머로 달려왔지요. 그는 박진사가 쩔쩔매는 모습을 보자 왠지 모를 안쓰러움과 함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복의 박진사 비키게, 자네 그 서툰 손놀림으로 언제 항아리를 꺼낼 건가. 내가 도울 테니 어서 국화부터 눕히게나.
김진사는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흙더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십 년 만에 두 진사의 손이 흙 속에서 맞닿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서로의 체온이 전달되는 순간 두 사람은 찌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함께 힘을 주어 항아리를 들어 올리자 묵직한 무게감이 두 사람의 팔에 실렸습니다. 그것은 비단 술의 무게가 아니라 그동안 외면해왔던 세월의 무게이자 다시 짊어져야 할 우정의 무게였지요. 항아리의 뚜껑을 열자 기가 막히게 향기로운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땅속에서 잘 숙성된 술은 마치 황금빛 이슬처럼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향기에 취해 저마다 탄성을 내뱉었지요. 무율은 재빨리 사발을 가져와 술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국화에게 한 모금 마시게 하는 신용을 했지요. 국화는 술향기를 맡자마자 거짓말처럼 안색이 돌아오며 눈을 떴습니다. 어머나 아버지, 가슴의 응어리가 씻은 듯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 술의 기운이 정말 대단하네요. 국화의 말에 박진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김진사 역시 땀을 닦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지요. 두 사람은 항아리를 사이에 두고 무너진 담장 틈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아직 서로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차가운 돌담은 이미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을의 개구쟁이 아이들이 담벼락 근처에서 놀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바닥에 떨어진 호박 씨앗들을 줍더니 소리쳤습니다. 와, 여기 보세요. 호박 씨앗들이 꼭 과실 모양처럼 생겼어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외침에 두 진사는 자기도 모르게 땅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말로 그곳에는 흩어진 호박 씨앗들이 묘하게 어우러져 따뜻한 모양을 이루고 있었지요. 그것은 인위적인 장난이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낸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은 이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두 사람에게는 운명적인 계시처럼 다가왔습니다. 박진사는 슬그머니 사발을 김진사 쪽으로 밀었습니다. 임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자네도 한 잔 마셔보게나. 국화가 살아난 걸 보니 이 술이 보통 술이 아닌 모양일세. 박진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정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임자라는 옛 호칭을 듣는 순간 김진사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박진사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었지요. 자네, 이 향기를 기억하는가? 우리가 서당 뒤뜰에서 이 술을 담그며 나누었던 그 맹세를 말일세. 김진사의 말에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달고도 쌉싸름한 술맛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가슴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수십 년의 앙금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무너진 담벼락 위에서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청암리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그제야 안심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화해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무너진 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부쩍 자라버린 무율과 국화의 장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더 큰 숙제가 남아 있었지요. 술기운이 오르며 두 진사는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이제는 담장 너머의 적이 아니라 다시 예전의 동무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율과 국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연극의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두 젊은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박 넝쿨이 맺어준 인연의 끈은 이제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매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은 두 집안의 마당을 공평하게 비추며 다시는 세워지지 않을 그 마음의 담장 위를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씻어간 것은 담벼락의 흙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켜켜이 쌓여온 두 사람의 고집과 원망도 그 빗물에 씻겨 개울로 흘러내려갔지요. 이튿날 아침 청암리 마을에는 평소와 다른 아주 평화로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은 어느 쪽 마당이라 할 것 없이 공평하게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어요. 김진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지만 예전처럼 박진산의 기척을 살피며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툇마루에 앉아 담장이 사라진 빈자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잠시 후 박진사 역시 부스스한 모습으로 마당에 나왔습니다. 담벼락이 없으니 서로의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였지만 두 사람은 이제 더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사는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더니 김진사에게 가벼운 목짓으로 아침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어젯밤 함께 나누었던 술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지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묘한 붉은 기가 남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담장이 무너진 두 집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김진사는 마당에 흩어진 돌덩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고 박진사도 슬그머니 다가와 돌을 나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함께하는 공동 작업이었지요. 무거운 돌을 함께 들어 올릴 때마다 두 사람의 거친 호흡이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박진사는 무거운 돌을 옮기느라 땀을 흘리는 김진사를 보며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게, 김진사. 이제 이 돌들을 다시 쌓을 필요가 있겠는가. 담장이 없으니 마당이 이렇게 넓어 보이고 좋은데 말일세. 박진사의 말에 김진사는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지요. 높게 솟아있던 돌담은 두 사람의 시야를 가리고 마음을 가두는 감옥과도 같았으나 그것이 사라지니 비로소 청암리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진사는 흐르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을 했네. 담장을 다시 쌓기보다는 그 자리에 작은 꽃밭을 만들거나 낮은 울타리만 두르는 게 어떨까 싶구먼. 서로 오가기도 편하고 말일세. 두 사람의 대화는 예전처럼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들이 무너진 담장 사이를 메우기 시작했지요. 이때 무율과 국화가 각자의 방에서 나와 아버님들을 도왔습니다. 두 젊은이는 아버지들이 나란히 서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율은 힘차게 돌을 날랐고 국화는 아버님들을 위해 시원한 보리차를 준비해 왔어요.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보리차를 나누어 마시는 모습은 마치 한 식구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국화는 정성스럽게 차를 따르며 무율과 눈을 맞추었지요. 그 찰나의 순간에 오가는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아들 무율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듬직하고 기품 있는 아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고 그 곁에 앉은 국화의 단아한 모습에서 박진사 가문이 깊은 내력을 느꼈습니다. 박진사 역시 국화와 무율을 번갈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호박 속에서 나왔던 글귀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하늘이 내린 계시라고 믿었지만 사실 박진사는 내심 알고 있었습니다. 저토록 영민한 아이들이 자신들을 위해 꾸민 정성스러운 장난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그것을 모르는 척해주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의 그 깊은 마음이 고마웠고 그 덕분에 평생의 동물을 다시 얻었으니까요. 김진사는 무율이 옮겨놓은 돌무더기 사이에서 익숙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호박 넝쿨 근처에서 보았던 무율의 글씨 연습용 종이 조각이었어요. 종이 끝에는 붉은 꽃물 자국이 살짝 묻어 있었지요. 김진사는 그것을 보며
모든 전말을 깨달았습니다. 호박 껍질에 새겨졌던 기이한 글자들과 호박 속에서 나온 편지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김진사는 종이를 슬며시 주머니에 넣으며 무율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율은 아버지의 시선을 느끼고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지요. 박진사 또한 국화의 손가락 끝에 남아있는 옅은 호박 진액 자국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호박을 어루만지며 무언가 작업을 하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이에요. 박진사는 껄껄 웃으며 무율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무율아, 자네는 문장력도 좋지만 손재주 또한 비범하구먼. 특히 호박을 다루는 솜씨가 가히 장인이라 할 만해. 박진사의 농담 섞인 칭찬에 무율은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김진사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하게 거들었지요. 허허, 박진사. 내 아들이 조금 유별난 데가 있긴 하지. 그래도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게 아니겠는가. 나는 자네 딸 국화의 지혜로움에 더 감탄했네. 아픈 척하는 연기가 어찌나 실감나던지 내 심장이 다 덜컥 내려앉았으니 말일세. 아버지들의 말에 무율과 국화는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들통났다는 사실을 깨닫자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지요. 하지만 아버지들의 목소리에는 질책 대신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무너진 담장 틈에 앉아 한참 동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청암리 마을의 가을 하늘만큼이나 맑고 청량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김진사와 박진사는 마을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수년 동안 두 사람의 갈등으로 불편함을 겪었던 이웃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화해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무율과 국화는 앞장서서 잔치 준비를 도왔습니다. 김진산의 마당과 박진산의 마당은 이제 경계가 사라진 채 하나의 넓은 잔터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두 진사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정말로 담장이 무너지고 두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지요. 잔치에는 어제 땅속에서 파냈던 그 향기로운 술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수량기는 마을 전체에 진동했고 사람들은 저마다 한 사발씩 나누어 마시며 두 가문의 화합을 축복했습니다. 이때 박진사가 잔치상 한가운데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술잔을 높이 들고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진사 또한 잔을 들고 마주 섰지요. 박진사의 목소리가 사람들 사이로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청암리 이웃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무너진 담장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을 열고 평생의 동무인 김진사와 다시 손을 잡은 뜻깊은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있게 해준 저 호박 넝쿨처럼 우리 두 가문의 인연을 더 단단하게 묶으려 합니다. 박진사의 말에 김진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받았습니다. 박진사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헛된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허물을 벗고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 더 큰 담장을 허물고자 합니다. 무율과 국화, 이 두 아이의 우애가 우리보다 깊으니 어른인 우리가 길을 터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아버지의 발표에 잔치 분위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두 아이의 혼약을 암시하는 선언이었지요. 무율은 감격에 겨워 국화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국화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전해지던 비밀스러운 쪽지와 호박 잎사귀 아래 숨겼던 간절한 마음들이 마침내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잔치는 밤늦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으며
김진사와 박진사는 옛 이야기를 나누며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즐거워했습니다. 호박 넝쿨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며 두 집 마당을 여전히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었지요. 넝쿨에 매달려 있던 호박들은 이제 비워졌지만 그 자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정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인연이라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하게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입구에 낯선 행차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가마와 기세등등한 하인들을 거느린 그 행차는 똑바로 김진사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는 김진사가 예전에 한양에서 관직에 있을 때 인연을 맺었던 세도가의 집안 사람이 타고 있었지요. 그들은 무유를 자신들의 가문과 혼인시키기 위해 정식으로 청혼하러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박진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제 막 화해의 술을 나누고 자식들의 장례를 약속하려던 찰나에 닥친 예상치 못한 위기였습니다. 박진사는 다시금 가슴이 울렁거렸고 김진사는 한양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하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율과 국화는 다시 한번 거대한 장벽 앞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이번 장벽은 돌로 쌓은 담장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한 권력과 신분의 벽이었으니까요. 두 젊은이의 사랑과 두 가문의 화해는 이 새로운 풍파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청암리 마을에는 다시 한번 긴장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서재에서 한양의 손님들과 대면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진사는 담벼락의 빈자리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청암리 마을의 평화는 한양에서 온 화려한 가마 행렬로 인해 잠시 가려지는 듯 했습니다. 비단 옷을 휘감은 하인들과 기세등등한 보졸들이 김진사의 집 앞을 가득 메우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마 안에서 내린 이는 한양에서도 권세가 높기로 소문난 대감집의 집사였지요. 그는 위압적인 태도로 김진사에게 서신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서신은 김진사의 아들 무유를 자신의 가문 사위로 삼고 싶다는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 담긴 혼인 통지서나 다름없었지요. 김진사는 서재에 앉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권세가와 사돈을 맺는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무율의 앞날에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마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겁기만 했지요. 어젯밤 담장 너머 박진사와 함께 나누었던 술잔의 온기가 여전히 손바닥에 남아 있었고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약속했던 무언의 다짐들이 가슴을 찔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박진사 역시 집 마당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렸습니다. 다시는 세우지 않겠다던 마음의 담장이 불안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솟아오르는 기분이었지요. 박진사는 무유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타들어갔지만 그렇다고 김진사에게 가서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자식의 출세를 막는 것이 동무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박진사는 그저 빈 담장 자리에 덩그러니 놓인 호박 넝쿨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무율이 조용히 김진사의 서재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무율은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린 뒤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한양에서 온 제안은 가문의 영광이나 제 마음은 이미 이 땅의 흙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어나간 호박 넝쿨이 그 뿌리를 잇지 않듯 저 역시 국화 낭자와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권세는 구름처럼 흘러가지만 사람의 도리와 우애는 바위처럼 변치 않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무율의 진심 어린 호소에 김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서재 창문을 열어 무너진 담장 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박진사가 힘없이 앉아
호박 잎사귀를 어루만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김진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문의 영광은 높은 관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실한 동무와 그 우애를 이어받을 자식들이 곁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양에서 온 사절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서신을 돌려주었습니다. 내 아들의 마음은 이미 청암리의 흙과 호박 넝쿨에 묶여 있소. 가문의 영광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의 신이요. 동무와의 약속이니 이 혼처는 거두어 주시게. 사절단은 김진사의 예상치 못한 거절에 당황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박진사는 자기도 모르게 담장 자리로 뛰어나왔습니다. 김진사와 박진사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의심도 원망도 아닌 깊은 존경과 신뢰의 눈빛이었지요. 박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김진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 고집불통 김진사야, 자네 정말 미쳤는가? 그 아까운 기회를 발로 차버리다니 말일세. 박진사의 말은 거칠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허허 웃으며 박진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복의 박진사, 자네와 다시 술 한잔 나누는 즐거움이 한양의 고관대작 자리에 앉는 것보다 수만 배는 더 달콤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 우리 아이들이 심어놓은 호박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어. 두 사람의 화해는 이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마을은 다시 수확의 기쁨으로 떠들썩해졌고 며칠 뒤 두 가문은 정식으로 무율과 국화의 혼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청암리 마을 역사상 가장 큰 잔치가 열리게 된 것이지요. 혼례날 아침 마을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두 집 사이를 가로막던 돌담 자리는 이제 평평하게 다져져 넓은 잔디밭이 되었고 그 길 위로 화려한 꽃가마가 오갔습니다. 무율은 늠름한 모습으로 말을 타고 국화의 집으로 향했으며 연분홍 치마 저고리를 입은 국화는 수줍은 미소를 띠며 무율을 맞이했습니다. 잔치 한가운데에는 큰 상이 차려졌는데 그 위에는 유독 눈에 띄는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두 가문을 다시 있게 해주었던 호박으로 만든 커다란 호박죽과 호박떡이었지요. 김진사와 박진사는 상석에 나란히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김진사, 박진사라는 호칭 대신 어릴 적 불렀던 다정한 이름으로 서로를 불렀습니다. 보게나 저 호박 넝쿨이 이제는 우리 두 집의 마당을 온통 뒤덮었구먼. 담장이 없으니 넝쿨이 어디까지 뻗어가는지 끝이 보이지 않아. 박진사의 말에 김진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네. 사람의 마음도 저 넝쿨과 같아서 가두려 하면 시들고 풀어주면 끝없이 뻗어나가는 법이지. 우리가 저 넝쿨보다 못한 삶을 살 뻔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세월이었네. 무율과 국화는 맞절을 하며 평생의 가약을 맺었습니다. 두 젊은이의 얼굴에는 가을 햇살보다 더 찬란한 행복이 가득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며 노래를 불렀고 개울물 소리조차 경쾌한 장단이 되어 어우러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청암리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잊지 않고 전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던 호박 넝쿨의 고백이 어떻게 원수 같던 두 집안을 하나로 묶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더 이상 높은 돌담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은 사리 울타리 사이로 호박꽃이 만개하고 이웃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지 않고도 자유롭게 오가는 따뜻한 풍경만이 남았지요. 진정한 우애란 서로를 가두는 벽을 허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그 황금빛 호박은 매년 가을마다 말없이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욕심과 자존심으로 쌓아 올린 벽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지만
정성과 이해로 키워낸 인연의 넝쿨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하게 서로를 지탱해준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청암리의 푸른 산등성 위로 둥근 달이 떠오르면 마을 사람들은 호박 속에서 나왔던 그 신비로운 편지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아이들의 귀여운 장난이었을지라도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하늘이 내린 진짜 계시보다 더 소중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호박 넝쿨이 전해준 따뜻한 우애의 이야기는 그렇게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으로 남게 되었습니다.